저는 30대의 남성이고 슬아에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어린 딸, 아내,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았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그래도 집안을 일으켜보겠다고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그냥 폭삭 망해버렸고 빚을 감당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저는 물류센터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시가 밥 잘 챙겨 먹고 그저 운전 조심하거라. 저 조심해서 운전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네가 하루에 너무 긴 시간을 오토바이를 모니까 할미는 늘 그게 걱정이야. 할머니 걱정시키는 일 안 만드니까 얼른 추운데 들어가세요. 제가 배달 일을 나갈 때마다 집 밖으로 나와 저를 배웅해 주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날은 어린 딸과 아내까지 제 출근길에 나와서 아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여보,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아니, 오늘 세 여자가 다 왜 자꾸 안전 타령이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퇴근할 테니까 오늘 저녁엔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고. 그런 말을 던지고 오토바이를 몰고 일하러 나온 저였습니다. 제가 배달 일을 하고 또 건당 페이를 받는 일이라서 때로는 무리해서 좀 오토바이 운전을 한다는 걸 가족들이 알고 있었죠.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라도 행여 당할까 항상 노심초사하는 아내와 할머니였고요. 가족들의 그런 걱정이 기후에만 그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 배달 일을 하다가 저는 마주오던 1톤 트럭과 충돌 사고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로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어느 병원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얼마나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인지 저는 판단이 서질 않더군요. 뭔가 느낌적으로 내가 아주 긴 잠에 빠졌었다는 것과 갈비뼈 부근과 다리 그리고 머리 쪽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만 확실했어요. 여보, 세영이 아빠, 정신이 좀 들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세하게 생각이 잘... 당신 자그마치 6개월간 의식이 없었어요. 식물인간 상태로 반년을 이 병원에서 누워 있었다고요. 아내의 말을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군요. 한 몇 시간 자다 일어난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6개월을 그러고 있었다니. 그렇게 의식을 차린 제 곁에 아내가 울고 서 있는 것조차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매일 당신 귓가에서 말해준 것들은 기억나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여보, 이거 한번 들어봐. 시할머니가 누워있는 당신한테 매일 귓속말을 하길래 내가 틈틈이 녹음해둔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아내는 저에게 휴대폰에 녹음해둔 음성 파일들을 재생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그 녹음 파일 안에 아주 상상도 못할 말들이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들이 녹음되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아내가 녹음 파일을 재생시키자 익숙한 할머니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를 평생 혼자서 힘들게 키워주신 분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이자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하늘과 같은 존재나 다름없는 분이시죠. 우시가, 너 붕어빵 좋아하잖아?
얼른 일어나서 붕어빵 먹어야지. 응? 우식아, 얼른 정신 차려라. 우리 우식이가 어려서부터 붕어빵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아이였는데 얼른 일어나렴. 얼른 말짱하게 일어나서 이 할미와 붕어빵을 먹어야지, 우식아. 저는 할머니의 음성을 듣고 눈물이 왈칵 터지고 말았더랍니다. 여보, 할머니가 매일 내 귓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 난 할머니가 무슨 말씀이길래 그렇게 맨날 당신 귓가에서 속삭이시나 했었어요.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내 귓가에서 매일 하셔서 내가 식물인간 상태일 때도 그런 꿈을 자주 꿨나 보네. 무슨 꿈을 꿨는데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잡고 붕어빵 트럭 옆에서 붕어빵 먹던 꿈. 그 꿈을 참 여러 번 반복해서 꾼 것 같아. 당신이랑 할머니가 옛날에 자주 사 먹던 음식이라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당신 귓가에서 매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도 붕어빵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내가 할머니와 평생 같이 살게 된 데는 붕어빵이 구실이 됐었어. 아니, 당신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녹음 파일 끝에 할머니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게 녹음되어 있어요. 붕어빵 얘기 말고 또 다른 녹음 내용이 있다는 거야? 들어봐요. 실은 붕어빵 얘기보다 이 말이 더 뭔가 싶은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좀 불안하고 의혹이 깃든 얼굴로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시켜 주더군요. 우식아, 이 할머니가 너에게 꼭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사실 네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란다. 그렇다고 너를 버린 것도 아니니 절대로 네 엄마를 미워해서는 안 돼. 저는 할머니의 이 녹음 파일을 듣고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갈비뼈와 다리 통증이 엄습해오는 바람에 윽 소리를 지르며 다시 병원 침대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조심해요, 여보. 당신 큰 수술 받고 이제 회복 단계라고요. 아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계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나도 할머니가 속닥거리실 때에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다가 내가 자리를 비운 후에 몰래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녹음해뒀더니 이런 말이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요. 여보,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셔? 실은 얼마 전부터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지금 당신이랑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없는 제 곁에서 붕어빵 얘기를 한 이유는 저도 짐작이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할머니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 고아원에서 저를 데리고 왔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엄마와 할머니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버린 저를 옆집에 사시던 이웃 사촌이었던 할머니께서 거두어 주신 거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 말귀를 알아듣던 때부터 엄마는 일찍이 돌아가신 줄 알고 컸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어딨어요? 우식이 엄마는 우식이 나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니. 아닌데요. 앞집 담배가게 아줌마가 그러는데 제가 3살 때까지 우리 엄마가 나 없고 동네 돌아다니셨다고 하던데요. 옆 언니가 아주 쓸데없는 소리를 애 앞에서 했구먼. 우식아, 그건 담배가게 아줌마가 잘못 본 거란다. 우식이 네 엄마는 너를 낳다가 돌아가신 게 맞아. 그럼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렇단다, 우식아.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런 말을 하며 우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던 친할머니셨죠. 친할머니와 제가 사는 허름한 단독주택 바로 옆집에 살던 분이 저를 키워주신 지금의 할머니십니다. 양평댁, 건강은 요즘 어때? 병원에서 그럽디다.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아휴. 아니, 그런 얘기 듣고 집에서 이렇게 마늘 까고 살림하는 거라고? 정신 나갔어? 아, 병원에 입원해서 뭐라도 더 해볼 생각은 않고? 이미 가망 없다는데 그런 거 한다고 돈 낭비, 시간 낭비해서 뭐하라고요? 양평댁,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 돈 쓰고 수술이라도 받아서 내가 낫는다면 달러 빚을 내서라도 내가 나서서 하지요. 우리 우식이 생각해서라도. 참, 아이 듣는 내가 다 옥장이 무너지네. 어린 우식이가 참 걱정이구먼.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우식 어미 절이 되어버렸지. 아비는 애진작 세상 떠나버렸지.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요? 무슨 부탁인데 그래요? 아니,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어 세상 뜨면 우리 우식이 곁에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무슨 부탁이길래 그래요? 망설이지 말고 말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리다. 내 장례식만 끝나면은 우리 우식이 이 고아원으로 좀 데려다 줘요. 고아원이요? 네, 아무리 사방, 팔방 주변을 수소문해 봤지만 우리 우식이를 맡길 만한 집이 없어요. 부탁할 만한 친척집에 찾아가서 애원해 봤지만 문전박대만 당해서. 우식이를 맡길 만한 집이 있기는 있었고요. 가까운 친척집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소득이 없었네요. 그리 부탁할 때부터 지인애는 우식이 키워줄 형편이 안 된다. 책임질 자신 없다. 왜 그리 큰 부탁을 덥석하느냐 하는데 그런 집구석에 우식이 맡겨놔 봐야 애가 제대로 클 것 같지도 않고요. 양평댁 마음이 요즘 말이 아니겠네요. 속상해서 어디 밥이나 한술 넘어갔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다가도 우리 어린 우식이 저거 생각하면 내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날밤을 샌답니다. 저 어린 불쌍한 것을 대체 어쩌면 좋을지요. 아휴. 그래, 양평댁이 알아봤다는 구아원은 어디예요? 여기서 먼 곳이에요? 아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아요. 고속버스 타서 1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곳인데 내가 여기저기 구아원 알아봤는데 그래도 거기가 제일 믿음이 가는 곳이라. 나 죽고 나면 우리 우식이 거처를 그곳으로 정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러운 눈물을 흘리던 친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나서 정확히 3달 뒤 저희 친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 밥상을 손수 차려주신 친할머니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할머니께서는 웬일로 며칠 당겨서 제 생일상을 차리셨더라고요. 할머니, 불고기랑 케이크랑 미역국이랑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차렸어요? 다음 주 좀 지나면 우리 우식이 생일이잖니. 그럼 생일날 차려주시면 되죠. 왜 오늘요? 달력 보니까 우식이 생일은 10밤이나 넘게 남았는데요, 할머니? 할머니가 나이가 들다 보니 가끔 날짜를 깜빡깜빡 한단다, 우식아.
우리 손주 생일상 일찍 차려주면 좋지 뭐. 안 그러냐? 야, 신난다. 케이크랑 불고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할머니. 우시가, 그리고 이건 생일 선물이다. 우와, 선물도 미리 사신 거예요, 할머니? 생일상 차리는 김에 생일 선물도 샀지. 너 이 로봇 장난감 가지고 싶다고 했지? 이거 너무 비싸다고 어린이날 안 사주신 거잖아요, 할머니. 그동안 우리 우식이가 착하게 할머니 말도 잘 듣고 학교 숙제도 잘해서 할머니가 사왔다. 앞으로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학교 숙제 꼬박꼬박 잘 해가야 한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어린 저는 그때 친할머니께서 시한부의 서글픈 나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어딘가 편찮으신 건 알았지만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할머니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린 저는 생일 선물을 앞당겨 받고 생일상을 앞서 받았다고 철없이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우시가 불고기랑 케이크랑 맛있니?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케이크랑 불고기랑 맨날 먹었으면. 할미가 자주 못 먹여줘서 미안하구나, 우리 손자. 오늘이라도 많이 먹어. 그런 말을 하시면서 애잔하게 저를 보시며 제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시던 친할머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품 안에 꼭 안겨서 아주 단 꿈을 꾸며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미동도 없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셔서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평소라면 늘 저보다 일찍 일어나신 친할머니가 주방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피곤하신가 싶어서 전 깨우는 걸 그만두고 먼저 일어나 욕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유치원에 갈 준비를 했더랍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러다 저 유치원 지각하겠어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미동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당장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다급하게 누르자 할머니가 잠옷바람으로 나오시더군요. 우시가 아침 일찍 웬일이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세요.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당혹감에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더랍니다. 할머니가 여태 안 일어나신다고? 우식이 네가 흔들어 깨워도? 네. 할머니는 당장 119에 신고를 하시더니 제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봐요, 양평댁, 정신 좀 차려보구려. 응? 이봐!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끝내 저희 친할머니는 감은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절차까지 일일이 도와주신 옆집 할머니셨어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저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주신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우시가 한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괜찮지? 네, 괜찮아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지? 네, 우리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버리셔서 다시는 볼 수가 없대요. 실은 우식이 너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단 걸 난 진작에 알고 있었단다. 그럼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도요? 그래, 나도 알고 우식이 할머니도 다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우식이 너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야. 왜요? 왜 말씀 안 해주신 건데요? 우식이가 알면 이렇게 슬퍼할까 봐서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우식아, 할머니 돌아가셔서 네가 슬픈 건 알겠지만 그래도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래야 한다. 응? 네가 너무 슬퍼하면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또 마음이 안 좋으실 거거든. 네, 할머니. 많이 슬퍼도 조금만 슬퍼하게 노력할게요. 그런 말을 하며 흐느끼는 저를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꼭 끌어안아주는 옆집 할머니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옆집 할머니, 그러니까 평생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동거에 들어갔던 거죠.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친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계속 옆집 할머니 집에 기거하며 유치원을 다녔어요. 하루는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이웃집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이봐요. 우식이를 대체 언제까지 이 댁에 데리고 있을 작정이요? 글쎄요. 양평댁 장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나서 아직 어린 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됐거든요. 마음 안정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장가 보내겄소. 실은 차라리 그래 볼까 요즘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식이를 하만댁에 키운다고요? 그냥 그런 생각 한번 해봤다고요. 뭘 그리 놀라세요.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덜컥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죠. 참, 누가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래 볼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남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은 아니지만서도 어디 남의 자식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거야 저도 알죠. 그런데 어린 우식이가 너무 불쌍해서요. 우식이 할머니, 양평댁이 우식이 맡길 고아원 물색해 뒀다면서요? 네, 거기 주소 저한테 적어주고 떠났어요, 양평댁이. 양평댁도 눈 감으면서도 눈이 감아지지가 않았을 것 같네요. 저 어린 우식이를 혼자 두고 갈 생각을 하면 에휴.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고아원에 데려가기로 한 날짜는 사실 진작에 지났어요. 그러다 우식이하고 정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나중에 우식이가 하만댁한테 매달리며 고아원 안 들어가려고 하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식이가 어려도 알 거는 다 아는 얼마나 여우 같은 녀석인데요. 오지랖인지 몰라도 하만댁이 아예 맘먹은 거 아닌 이상엔 길게 데리고 있는 게 하만댁이나 우식이한테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는 바겠소? 나도 그게 고민이라 갈팡질팡인데.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우식이 데려다 주려고 해요. 고아원으로요?
그 양평댁이 알아봐 놨다는요? 네. 그런 말을 들은 7살의 저는 바로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랍니다. 기척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해서 밖으로 나와 할 일 없이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졌고 저녁 시간을 놓친 저는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동네 골목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때 붕어빵 트럭이 눈에 들어왔고 평소 붕어빵을 좋아하던 저는 붕어빵을 사 먹었죠. 한참 붕어빵 트럭 앞에서 붕어빵을 먹고 있는데 우식아, 우식이 어디 있니? 제 이름을 소리쳐 부르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감해진 저는 어디로 도망갈까 망설이다가 달려오는 할머니의 시선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숨을 몰아쉬며 제 앞에 오신 할머니는 우식아, 유치원 끝난 지가 언젠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했니? 네? 그냥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어야지. 왜 붕어빵을 먹고 있어? 그냥 배가 고파서요. 붕어빵이 먹고 싶었어? 그럼 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에게 사달라고 하면 되잖니? 어차피 주말이면 할머니가 보내실 거잖아요. 뭐라고? 너 혹시 아까 앞집 할머니랑 얘기하시는 거 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너 그 얘기 듣고 서운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러고 돌아다녔던 거야? 저 어차피 새밤만 자면 고아원 가는데 할머니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어린 저는 붕어빵을 먹다 말고 그 트럭 앞에서 서럽게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더랍니다. 세상에, 네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염치 없이 할머니 둘이서 그런 대화를 나눴구나. 미안하다, 우식아. 우식아, 너 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으냐? 네? 할머니가 그동안에 고민이 사실은 많았단다. 할머니는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게 많이 없어서 널 데리고 온다 한들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많았어. 할머니, 전 할머니만 좋으면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이 고아원에 가기 싫어요. 이 할미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붕어빵 사주는 거 말고는 없을 텐데. 그래도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만 저 고아원에 안 보내시면 저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전 세상에서 붕어빵이 제일로 좋아요, 할머니. 그래, 우식아.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너 좋아하는 붕어빵은 실컷 사줄 수 있단다. 할머니랑 우식이랑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말을 하시며 펑펑 눈물을 쏟는 어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날부터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할머니의 손자로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넉넉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기에 할머니는 닥치는 대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저를 키우셨죠. 하만댁, 젊은 나이도 아니고 늙음하게 웬 손자야? 듣자니 친손자도 아니라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하나? 그런 말 하지 말어. 우리 손자가 듣고 상처받을라. 어차피 우식이라는 애도 머리 다 굵어 같이 사는 앤데 지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 안 그래?
자기는 아는 사실이라고 자꾸 리바이벌하면 기분 안 나쁘던가? 아니, 그건 아니지만 혼자 몸도 버거운 사람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자애를 손주라고 데리고 와서 고생 키우는 게 안 돼 보여서 그러는 거 아니야. 고생을 해도 내가 하고 키워도 내가 키워. 남의 돈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오지랖이야. 아유 참나. 나는 하만때 걱정해서 한 소린데 왜 성을 내나? 우리 우식이 들어서 마음 상할 소리면 그게 나 걱정하는 말이라도 앞으로는 일절사절이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란 옛말이 괜히 있겠어? 그리 지극정성 키우다가 나중에 뒤통수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유 참, 그런 소리 좀 그만하래도. 여편네 사설 한번 길구만. 우리 우식이는 천성이 착해서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다시 한번 그런 이상한 소리 늘어놓을 거면 다신 나보러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나 제 편을 들어주시는 할머니셨습니다. 저는 그 옛날 저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세상 천지 고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달 가까이 본인 집에서 걷어주시다가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저를 친손자로 호적에까지 받아주신 할머니셨죠. 그런 할머니께서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저에게 매일같이 붕어빵 이야기를 한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아마 과거 사연을 들으신 마당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좀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친엄마에 관한 이야기가 이상했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할머니에게 저는 친엄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를 찾아가서 저는 당장 물어보았더랍니다. 의식 없는 누워있던 제가 뚜벅뚜벅 자신의 병실로 걸어 들어가자 깜짝 놀라는 할머니셨죠.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우식이 아니냐? 할머니, 저 깨어났어요. 의식이며 기억 다 되찾았다고요.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교회당 한 번 안 다니던 사람인데 네가 그리 되고 나서 매일같이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천지신명님께 골고루 기도를 열심히 드렸단다. 아이고. 할머니, 저 깨어났고 부상도 다 큰 문제 없이 회복될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다행이다. 정말로 다행이야. 그래도 하도 큰 수술을 받아서 아직 수술 부위가 많이 아플 텐데 괜찮니? 욱신거리고 쏘시는 거는 있지만 견딜만 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손자 장하다, 장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는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위암 수술 받으실 거라면서요? 그렇게 됐다. 나야 지금 죽어도 호상 소리 들을 나이인데 뭘 걱정이야. 신경 쓰지 말아라, 우시가. 이 할미는 누가 뭐라 해도 네가 회복이 돼서 너무 다행이구나. 호상이라뇨. 할머니,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수술 받으시고 꼭 회복하셔야 해요. 저한테 할머니 말고 아무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울지 마라, 우시가. 할미가 아무리 아파도 네가 깨어나고 회복한 것이 이 할미는 정말이지 감사하니까. 할머니, 그리고요. 저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그런 말 하셨던데요. 저희 친엄마 관련한 말씀이요.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했던 걸 어찌하니? 예서 엄마가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궁금해서
녹음해 뒀었나 봐요. 딱 깨어나면 들려주려고요. 그랬구나. 안 그래도 너 처한테도 다 털어놓으려고 하고 있었다. 제 친어머니 이야기 말씀이세요? 그래. 병원에서는 네가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나까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나 잘못되고 나서 네가 깨어나면 평생 너는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야 할 테니까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경우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구나. 저희 친어머니에 대한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의식의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다.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우식의 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 너도 들어봤지 우식아? 하얀 거짓말이요? 그래. 진실이라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때로 그 진실이라는 것이 그걸 아는 사람에게 딱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가 있어. 할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에 관한 진실이 대체 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복잡하고 쓸쓸한 얼굴로 저를 보는 할머니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친엄마와 관련해서 내가 몰랐던 뭔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성인이고 죽을 고비까지 넘기고 살아난 마당에 감당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친엄마가 살아계신 거예요? 뭐가 됐든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그래, 너도 이제는 진실을 알 나이가 됐지. 난 안 그래도 애진작 너희 엄마에 관해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왜 여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세요? 네 친할머니의 유언이 그랬기 때문이고 네 엄마도 간절하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제발 우식이 너에게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말해달라고 말이다. 아니, 대체 왜 멀쩡히 살아계시다면서 엄마는 그런 거짓말을 시킨 건데요? 저희 친할머니까지 왜 제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렴, 우식아. 나도 이제 명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를 마당에 이제는 너에게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도리이지 싶구나. 이윽고 듣게 된 저의 친어머니에 관한 사연은 참으로 기구하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든 그 진실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너희 엄마가 우식이 너를 낳고 그 해에 너희 친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다. 네, 그건 제가 어려서도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하루아침에 싱글맘이 된 네 엄마는 어린 나이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런 여자였어. 우식이 너에 대한 모성도 아주 남달랐고 말이다. 할머니는 그때 바로 저희 외가 옆집에 살면서 이웃사촌처럼 매일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서 저희 집 사정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계셨답니다. 우식 엄마 벌써 출근해? 네, 공장에서 제가 새벽주라서 지금 나가도 빠듯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아, 그래. 어여 출근해. 아침밥은 먹고 일하러 가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가 늘 차려주세요. 할머니는 아침잠이 없는 편이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과 골목 청소하는 게 취미이자 습관이셨는데 그럴 때마다
동새벽에 출근하는 저희 친엄마를 자주 만나셨다고 합니다. 하만댁, 오늘도 골목 청소해요? 네, 마당 쓰는 김에 골목도 좀 휘릭 쓸었죠. 암튼 하만댁 부지런한 거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보니까 양평댁 딸내미도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던데요. 오늘도 뭐 거의 동 트자마자 새벽주라고 하면서 뛰어나가던데요. 에휴, 그러게 말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딸내미가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혼자 몸으로 어린 아들 키운다고 저리 아둥바둥 사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몸 건강해서 열심히 돈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요. 양평댁도 아직 정정해서 손주 잘 봐줄 수 있고 다행이다 해야지 어째요. 하만댁 말이 맞아요. 나도 매일 그리 생각하며 산답니다. 아유, 우리 손주놈이 울어서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저를 낳고 제가 돌이 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는 저에게 젖을 떼기도 전에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때 저의 외가의 옆집에 살면서 그런 저의 외할머니와 엄마가 사는 모습을 보시곤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하다 생각을 하셨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양평댁 집안에 계시오? 김치전을 좀 부쳐왔는데 먹어봐요. 아유, 하만댁. 안 그래도 우리 우식이를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잘 오셨어요. 아이고, 일을 어쩌나 어째. 무슨 일이길래 얼굴까지 창백해져서 그래요?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뭔 일이라도 생겼어요? 방금 우식애미 일하는 공장서 전화가 왔는데 공장서 아주 큰 불이 났다나 봐요. 우리 우식애미도 많이 다쳤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아이고,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아이고. 아니 대체 공장에서 왜 갑자기 불이? 이렇게 나랑 신랑이 할 게 아니라 우식이 나한테 맡기고 얼른 병원에나 가봐요. 그렇게 외할머니께서는 어린 저를 옆집 할머니였던 지금의 할머니에게 맡기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 외할머니께서는 처음 딸의 모습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딸 혜영이 어딨어요? 박혜영 환자분 여기 치료 중이십니다. 화상이 너무 심하고 다리 골절도 심각해서 당장 응급수술 들어갈 거고요. 7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저희 엄마는 겨우 중환자실로 옮겨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런 모습으로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혜영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데 목숨 건진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자, 응? 목숨만 건져서 뭐 하는데요? 이런 몰골로 어디 이제 바깥 세상 나가지도 못할 거고 2다리도 못 쓰게 됐다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화상을 하필이면 얼굴과 상반신에 중점적으로 입는 바람에 엄마의 모습은 처참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다리 부상이 심했고 신경을 연결하는 수술을 몇 차례나 받았음에도 평생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신세가 돼버리셨다는 겁니다. 엄마, 저의 이런 상태가 된 이상 더 이상 엄마와 우식이 곁에 같이 살지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혜영아. 네가 그리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 이런 편을 당한 건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나도 쉽게 내린 결정 아니에요.
솔직히 나한테 우식이가 없고 엄마만 계셨더라면 이런 결정 안 내렸어요. 혜영아, 제발 그런 소리 말아라. 아이고. 엄마야,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보다 일찍 돌아가시겠지만 우리 우식이는 아직 어린데 제가 그의 곁에 있어 봐야 엄마로서 돌봐주지도 못하면서 평생 우식이에게 짐만 될 게 뻔해요. 그런 모진 소리가 어디 있니?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만 부모라더냐? 그런 냉정한 말이 어디 있어? 엄마, 이게 현실이고 제가 처한 상황이에요. 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기초수급 받으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 거예요. 엄마 미안하지만 우리 우식이 부탁드려요. 제가 시설에 가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돈 버는 대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안 된다. 난 멀쩡한 우리 딸 그런 시설에 보낼 수 없어. 엄마, 지금 우리 마음 편하자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우식이 애들한테 놀림받고 평생 장애인 엄마라는 짐더미 끌어안고 살아가야 해요. 저 그런 꼴 절대 못 봐요, 엄마.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를 그럼 우식이에게 뭐라고 하고 안 보여주니? 응? 엄마, 그냥 우식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세요. 그게 우식이나 저에게 좋은 선택이에요. 아무리 외할머니가 만류하고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엄마는 그렇게 스스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사셨단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네 엄마를 만나러 다녀오곤 했어. 우리 엄마와 왕래를 하셨다고요? 그래,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널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내가 우식이 널 키우기 시작하면서 난 내 엄마와 정기적으로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도 너 몰래 하면서 네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다 알려주었단다. 할머니, 그러면서 왜 여태 속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제가 커서는 사실을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네 엄마가 보통 고집이 아니신 분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너에게 짐이란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본인 존재를 너에게 밝히면 아예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그럼 왜 지금 와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할머니? 내 친엄마 말이다, 혜영이. 그 애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구나. 내가 암 선고 받고 투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영이도 병원서 그런 소리를 들었대. 이제 주변 정리를 하라고 말이다. 평생 죽은 엄마로 살아오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되어서 커밍아웃 하신단 말씀이세요? 정말 할머니나 엄마나 두 분 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이. 저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한참 흐느껴 우는데 아내가 다가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속상한 심정은 나도 이해해. 억장이 무너지고 미어지는 그 심정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당신이 이해해야지 어쩌겠어요. 네? 난 평생 엄마에게 해드린 거 하나 없는 아들이 되어버렸어.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런 엄마를 만나. 그럼 당신 어머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데 한 번도 찾아뵙지 않으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어린 날 먹여 살리느라 젊어서 그 고생을 하다가 장애인이 되셨는데 난 그런 엄마의 존재조차 몰랐다니.
당신 생각해서 당신에게 행여 짐이라도 될까봐 평생을 그늘처럼 살아오셨다는데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얼른 찾아뵙고 따뜻하게 안아드려야죠. 안 그래요, 여보?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였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의 여파로 채 회복되지 않은 몸 컨디션이었지만 목발을 짚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엄마가 계시다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뇌경색 수술 후에 차도가 없이 아주 위중한 상태로 요양원 병실에 누워 계신 상태였어요. 제가 요양원에 도착하자 그래도 휠체어를 탄 엄마가 저를 보러 면회실로 나오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의 반 이상을 덮은 심한 화상 흉터가 여실했습니다. 상반신을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오른손가락 3마디가 화재 사고로 붙어버린 상황이라 손을 쓰는 일도 많이 불편하셨을 거로 보이는 모습이셨어요. 그런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면회실 안으로 들어오는데 가슴이 아파 미어질 것만 같더군요. 저는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서 그런 엄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저 우식이에요. 엄마 아들, 우식이에요. 우식아,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은 내 아들 우식이. 엄마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오열을 했더랍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엄마와 겨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왜 이렇게 숨어 사셨어요? 미안하다 우식아. 너에게 혹시라도 짐이 될까 봐서 엄마가 그런 선택을 했단다. 엄마 노릇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한 건 엄마예요. 엄마, 아무리 몸이 불편해지셨어도 이러시면 안 되죠. 엄마가 어떻게 아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다시 돌이킨다면 어쩌면 엄마는 내 곁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널 안 보고 산 세월이 엄마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어. 이럴 거면 차라리 네 곁에 남을걸. 그런 후회를 엄마도 많이 했단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이런 지경이신 걸 저는 여태 바보같이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엄마. 아니다, 우식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손길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죽기 전에 네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우식의 네 얼굴을 보는 날이 오다니 꿈만 같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펑펑 우는 엄마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상봉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엄마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마저 큰 수술의 여파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옛날 고향 마을의 뒷동산 양지바른 언덕에 나란히 묻어드렸습니다. 살아생전 두 분께 여쭤보고 승낙을 받은 문제이기도 했죠. 여보, 나 엄마 돌아가시고 할머니까지 이제 완전히 고아가 되어버렸어. 그래도 당신 곁에는 내가 있고 우리 예서가 있잖아요. 그래, 당신이랑 예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가족의 품 안에서 겨우 슬픔을 추스러 가던 찰나 저는 뒤늦게 엄마의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전우식 씨 되시죠? 네, 제가 전우식입니다. 누구시죠? 저는 전우식 씨 친어머니 박혜영 씨 담당 변호사입니다. 전우식 씨 앞으로 상속 유산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상속 유산이요? 네, 평생 장애인 시설서 생활하시면서 30년 가까이 부은 적금 통장과 그리고 생명보험금이 꽤 거액인데 그걸 상속받으실 분이 전우식 씨고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전 처음에 사기꾼이 아닌가 했습니다.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져서 그런 사기 일환이 아닌가 생각했더랍니다. 글쎄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신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평생 장애인 시설서 생활하셔서 그런 유산을 남기실 만한 경제 활동을 못 하셨을 텐데요. 어머님께서 계시던 장애인 시설이 수제 비누 만드는 가내 공장으로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전우식 씨 어머니께서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공장에서 비누 만드는 작업을 하셨고 그 월급의 대부분을 보험금과 예금 통장에 부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법무팀에서 상속 절차 처리해 드릴 겁니다. 엄마는 그 불편한 몸으로 하루하루 노동을 감내하며 저를 위한 유산을 만들어 주시려고 고생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뒤늦게 엄마의 숨겨진 그런 노고에 다시 가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저에게 짐이 될 거라고 평생을 그늘처럼 숨어 사셨던 엄마가 남긴 유산. 그 유산의 금액이 많이 가진 사람들에겐 보잘것없는 액수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돈이 100억,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런 걸 남기셨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 나나 당신은 어머니 살아생전 며느리나 아들로서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살아오신 인생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뭐라 말을 못할 정도야. 나 엄마가 남기신 돈으로 반드시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남아야겠어. 엄마와 할머니의 장례 절차가 끝나고 전 일단 부지런히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는 청소업체 용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일당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 일에 노하우가 쌓였을 즈음 엄마가 남기신 그 유산을 바탕으로 제 이름으로 된 청소업체를 오픈해서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엄마의 희생과 대가 없이 저에게 평생 헌신해 주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저는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업체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딴 청소업체 분점이 7호점을 넘어서게 됐고 돈도 아주 많이 벌게 되었죠. 사업을 시작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저희 엄마가 평생 기거하신 장애인 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한 일이었습니다. 후원금 이름은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을 땄어요. 후원금을 내시면서 왜 본인 명의로 안 하시고 할머님 이름을 넣으시는 겁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할머니라는 분께서 아주 사장님을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다. 비록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랬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관계자와의 악수를 하고 돌아 나오는 길, 저는 장애인 시설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이 망가지고 다리 불구가 된 우리 엄마가 평생을 사신 곳, 거리상으로 제가 사는 집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지척에 우리 엄마가 살고 계셨는데 나는 왜 하나도 그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을 장애인 시설에서 홀로 외로운 삶을 감당하셨던 엄마는 매일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신 걸까? 시설 로비에 열린 현관문으로 지는 석양의 붉은 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엄마는 30여 년의 세월을 매일 혼자 견디셨겠구나. 이 지는 노을빛을 매일 혼자 보면서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문득 엄마의 그 외롭고 한스런 삶이 절절하게 피부에 와닿아 저는 눈물을 왈칵 다시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 기부금을 전달하고 저는 아내와 딸아이의 손을 잡고 고향 동네의 양지 바른 언덕, 할머니와 엄마가 쉬고 계신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생전 좋아하던 안개꽃과 엄마를 위한 장미꽃 한 다발을 품에 안고서요. 어머님께서 장미꽃 좋아하셨대? 아니, 엄마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미처 물어볼 경황도 없었어. 그런데 왜 장미꽃을 골랐어? 그냥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장미꽃, 여자들이 기념일이나 생일날 제일 받고 싶어하는 꽃이잖아. 평생 여자로서 대접받는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우리 엄마. 그런 엄마에게 늦게나마 아들이 바치는 연서와도 같은 장미꽃이었달까요? 엄마 생일날과 옛날 엄마 아빠 두 분 결혼기념일에는 제가 매일 엄마 산소를 찾아올게요. 예쁜 장미꽃 한 다발 한아름을 품에 안고서요. 엄마의 평생에 걸친 희생과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이렇게 착한 아내와 귀여운 딸을 데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평생에 걸친 노동으로 제게 물려주신 값진 유산을 바탕으로 멋지게 사업에도 제기했어요. 엄마, 할머니, 두 분의 사랑과 희생이 의미 없지 않도록 저 앞으로 남은 인생도 멋지게 잘 살아나가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 손주로 두 분의 곁에 찾아가는 날까지 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립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두 분 그곳에서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